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진닷컴에서 제공해주는 핵심 이론 18페이지 언어 번역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어 번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 뭐 영어를 국어로 번역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1장이나 2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누차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컴퓨터는 기계다. 이 기계다 보니까 이 기계인 이 컴퓨터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0과 1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A면 A, 뭐 B면 B, 가면 가, 라면 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기계는 이 A라는 내용을 다시 기호로 바꿔가지고 받아들인 다음에 아 이게 A구나 하고 모니터에다가 A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거와 관련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갖다 만듭니다. 만들면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언어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용자가 직접 작성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라는 거죠. 그죠?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 과정을 거칩니다. 번역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그죠? 번역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계어라 그래가지고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계 편집을 통해서 로드 모듈이라는 그죠? 내용을 거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행하고 난 뒤에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실행을 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그라는 건 이제 오류가 되죠. 그죠? 버그가 발생하면 버그가 발생을 했네. 다시 피드백을 해서 디버그를 시킵니다. 디버그를 시켜서 오류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원시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찾아내 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구나. 다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또 똑같이 번역 과정을 거치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 다음에 로드 모듈을 통해서 실행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로드를 해서 실행을 하면 되지 왜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듭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이 거대한 프로그램을 한 제작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큰 틀에서 다시 로드해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요. 같이 이제 연계 편집을 합니다.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언어 번역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어셈블러라는 게 있고요.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셈블러는 셈블, 그러니까 기호화된 언어입니다.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10, 10, 11, 0,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계어가 형성되어 있었다면은 이 기계어가 10, 10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바꿔가지고 기호화된 형태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기호화된 형태로 썼다 하더라도 인간은 기호화된 내용을 알지만 기계는 어차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데 이 어셈블러가 뭐냐면은 어셈블리 언어. 그죠? 어셈블리 언어를 갖다가 바꿔주는 걸 갖다가 어셈블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우리 인간들이 조금 더 발달된 고급 언어, 그러니까 기호화된 언어가 아니라 A면 A, B면 B, 10이면 10 이런 식으로 문자화되어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조금 더 발달되는 고급 언어, 높을 고자입니다. 고급 언어를 만들었을 때 다시 기계가 어차피 알아먹어야 되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번역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번역 과정을 갖다가 바로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그죠?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언어들은 보면은 뭐 알골도 있고 파스칼도 있고 포트란도 있고 코볼도 있고 C도 있고 뭐 PL1도 있고 뭐 언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언어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은 각각의 이제 목적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머리 터져버립니다. 그죠? 이 때문에 그것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는데, 자, 인터프리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어셈블러하고 컴파일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두 가지 언어는 번역을 한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목적 프로그램을. 그죠? 자, 야도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요. 어셈블러도 마찬가지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로드 모드를 통해 가지고 그죠? 연계 편집이 돼 가지고 이제 실행되는 과정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셈블러하고 컴파일러하고는 어차피 번역하는 건 맞는데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사지선다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인터프리터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라 그랬을 때 틀리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행이 됩니까? 자, 이거는 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런 말이 없는데요. 줄 단위로 번역을 합니다. 줄 단위. 그죠? 줄 단위로 번역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고. 줄 단위로 만약에 1000라인 정도에 되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면 이거를 1000라인을 다 이렇게, 그죠? 다 이렇게, 번역을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데 어셈블리 언어나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번역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실행하기 전에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목적 프로그램은 바로 또 실행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은 주로 제작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인터프리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에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번역 그러면은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프리프로세서라고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서는 고급 언어를 고급 언어가 번역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네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이 뭐냐? 그죠? 인터프리터, 자, 번역, 그죠? 컴파일러는 전체를 번역합니다. 전체를, 그죠? 전체를 번역하는데 인터프리터는 행 또는 줄 단위로 번역한다라는 거죠. 그죠? 줄 단위로 번역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번역 속도가 느립니다. 느린데 인터프리터는 번역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죠?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근데 빠르고 느림은 있지만 컴파일러는 번역을 해놓고 난 뒤에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는 훨씬 더 얘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행 속도는 빠릅니다. 그죠?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가 빠른데 인터프리터는 실행 속도가 느리다. 왜? 줄 단위로 번역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데 인터프리터는 생성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기서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여기는 언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언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는 외워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기 있는 내용처럼 번역이 전체 단위로 된다, 행 단위로 된다, 번역이 느리다, 빠르다,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생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실행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라는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사지선다의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러는데요. 이 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웹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HTML과 그 다음에 DHTML과 그죠? DHTML과 그 다음에 VRML과 그죠?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인데
자, HTML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생성하는 언어이다. 그죠?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문자뿐만 아니라 화상이나 음성이나 영상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구조화된 언어라는 겁니다. 그죠? 구조화된 언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HTML 앞에 D가 들어갔어요. D. DHTML. 다이나믹. 그죠? DHTML. 그냥 DHTML 그러면은 요 아주 외우기 좋아요. DHTML의 D. 동적의 D. 동적 끌 때 동 끌 때 D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적이다. 그죠? 다른 말은 있지 않습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뭐 시끄럽게 막 떠들어 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동적인 것들을 갖다가 유도하는 웹 프로그래밍이 뭐냐 이러면은 DHTML입니다. 응? DHTML이고 그 외에도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폰트 크기라든가 색상, 여백, 뭐 형식 이런 것들을 그죠? 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HTML이다. 그럼 어쨌든 간에 HTML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RML은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3차원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가상적 세계. 자, 여기서 VRML의 V가 뭐냐면 버추럴. 버추럴이 바로 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가상. 그래서 작성된 가상현실 모델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가상현실 모델과 관련된 내용은 VRML.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최근에 문제가 한번 억지로 만들어내는 문제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GI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보시면 웹 서버에서 사용자 요구를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표준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되돌려 주기 위한 표준 방법인데 그 표준 방법으로 이제 카운터, 그러니까 웹에 방문했는 카운터라든가 방명록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방문자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CGI라고 한다는 겁니다. CGI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GML 요것도 마찬가지로 국제표준화 기구 ISO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죠, 그죠? 여기서 채택된 언어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채택된 언어고 인터넷의 월드와이드웹 WWW 자 제가 지금 현재 WWW라고 그러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WWW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신세대입니다. 자 어쨌든 월드와이드 웹은 WWW 그죠?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 그죠? HTML이죠 그죠? 요게 바탕이 돼 가지고 만드는 언어가 바로 SGML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국제 표준화 기구를 채택해서 생성된 언어다 그러면은 SGML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자바는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바의 원시 코드를 고쳐 쓰거나 재컴퓨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종이나 운영 체제와 무관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요즘은 자바라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고 있고 플랫폼이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독립적이고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바 부분은 요렇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자바스크립트, XML 그다음에 ASP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워낙에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때로는 내용들이 나오면 여기 있는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들 외에 막 너무 복잡한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은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굳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C 유지와 보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PC 유지와 보수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이제 PC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쓰면 어쨌든 간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 보수의 개념으로 보면 이 내용에서 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면 각종 증상과 문제 해결 이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래도 쓰는 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 크기 뭐 속도 있지 않습니까?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줄어들었다. 자,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자료를 저장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건 왜 그러냐면, 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있으면은 그 하드디스크 안에 A라는 내용도 저장하고, B라는 내용도 저장하고, C라는 내용도 저장하고, D라는 내용도 저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B라는 내용이 진짜 필요가 없어요.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입니다. 그죠? B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이제 다른 데서 F라는 파일을 갖다가 저장을 하려고 딱 하면 F라는 내용이 여기 빈 공간에 아까 B의 빈 공간에 쭉 저장이 되다가 여기까지밖에 저장이 안 됐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D 다음 공간에 또 다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일이 저장되는 과정에서 같은 위치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특정 파일을 딱 읽으면 바늘이 여기도 서걱서걱 읽었다가 다시 또 여기도 가서 서걱서걱 읽었다가 결국은 바늘이 여기도 가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는 파일들을 갖다가 조각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같은 파일들은 같은 파일들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그죠? 모아주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드디스크 속도가 저하가 됐을 때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주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하드디스크가 인식을 안 한다. 하드디스크 인식을 안 한다. 이거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어느 날 인식을 잘 안 하면 컴퓨터 한 대 툭 때려봅니다. 툭 때려보면 운 좋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디스크가 인식을 안 하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알아가면 항정이 없는데요. 어쨌든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 하드디스크의 정보가 뭐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게 CMOS라는 겁니다. CMOS. CMOS라는 거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기억이 그냥 만약에 날아가 버렸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이 만약에 연결 상태가 안 좋더라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하드를 두 개 이상 쓰기 위해서 한 개는 마스터 하드, 한 개는 슬레이브 이래가지고 메인과 보조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점퍼가 있는데 점퍼가 두 개 다 만약에 마스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걸려서. 왜냐하면은 하드디스크 부팅할 때 부트 섹터라는 게 있는데 그 부트 섹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아예 부팅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드디스크 전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컨트롤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를 인식해주는 CMOS 셋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CMOS 셋업은 어저께 그전 수업에서 했는 것처럼 타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닌 그죠? 그 상황에서 이 기계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저장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사용자가 실수로 하드디스크에 설정되어 있는 파티션을 날려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는 힘들 거고요. 시험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F디스크로 하드디스크를 재설정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하드디스크에 어떤 설정이 날아갔을 때 잡아주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CD-ROM 인식 불능은 CD-ROM 있죠, 그죠? CD-ROM 인식 불능은 이거는 CD-ROM 자체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케이블 연결 상태가 안 좋다든가 맹 하드디스크하고 비슷한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D-ROM은 외부에 바이러스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왜? CD-ROM은 이미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CD-ROM에 바이러스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하드디스크처럼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케이블이 안 좋다든가 또는 CD-ROM 자체의 성능이 그러니까 CD-ROM이 망가졌다든가 약간 어떤 그 부분에 기스가 났다든가 그죠? 이런 경우에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 관리 장치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전원 관리라는 거는 뭐냐면 컴퓨터를 쓰는데 가정집에서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든 전기가 220V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집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쓰는데 자, 내가 컴퓨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옆에 복사기가 있어요. 복사기도 있고 또 복사기 말고 또 더 뭐 전기를 많이 쓰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복사기가 보면 복사를 쭉 할 때 보면은 빛이 쫙 왔다가 다시 빛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 PC와 복사기를 쓰고 있는 전원 케이블을 같이 쓰고 있다면 복사기에서 순간적으로 전기를 살짝 당겨 가겠죠. 당겨 갈 동안에 여기 있는 이 컴퓨터의 전기도 살짝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는 220V라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래가지고 240V가 돼도 문제가 없고요. 200V가 돼도 문제가 없이 기계는 멀쩡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도 온도가 36.5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일시적으로 잠깐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수명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동 전압 조절 장치입니다. 자동 전압 조절 장치가 있으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기계를 쓰고 있든지 간에 계속 220V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데 무리 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자동 전압 조절 장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정전 공급 장치라 그래가지고 무정전 공급 장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정전. 그죠? 자, 만약에 컴퓨터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돼 버립니다. 그죠? 정전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그 배터리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서 컴퓨터가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게 바로 무정전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무정전 장치고요. 그 다음에 정전압 정주파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전압과 정상적인 주파수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면은 기계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이고요. 서지 보호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휴지가 아니고 멀티탭이 있습니다. 멀티탭 보면 비싼 멀티탭들 보면 옆쪽에 보면은 뭐가 이래 버튼을 누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서지 보호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20V라는 걸 쓰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220V 쓰는데 갑자기 과전압이 확 들어버립니다. 그죠? 갑자기 과전압이 확 들어버리면 기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과전압이 들어오면은 저절로 전기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서지 보호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원 관리 장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PC 관리 그러는데 윈도우는 운영 체제라 그랬죠. 그죠? 윈도우에서 PC 관리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스크 검사. 자, 디스크 검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내용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디스크의 논리적 오류와 물리적 오류를 갖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 오류라는 건 디스크에 만약 기스가 나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논리적인 오류는 디스크에 어떤 파일이 있는데 파일에 뭐 꼬였다거나 또는 뭐 바이러스가 걸렸다든가 이런 어떤 상황을 말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물리적, 논리적 오류 같은 걸 들어갔다가 검사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클러스터라든가 페트, 오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주고 불량 섹터 같은 것들도 검사해주는, 그러니까 디스크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검사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CD-ROM과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지선다의 문제에서 CD-ROM 등과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틀리게 되겠죠. 그죠? CD-ROM은 이미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때로는 내가 필요로 의해서 지웠다 썼다가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CD-ROM은 디스크 검사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디스크 드라이브가 사용 중인 경우에는, 그죠? 드라이브 사용 중인 경우에는 디스크 검사를 실시하면 바로 실행되지 않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디스크 드라이브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쓰고 있으면서 검사를 한다. 뭔가 모순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사지선다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스크 포맷. 자, 디스크 포맷은 말 그대로 디스크를 완전히 초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화하는 것. 그죠? 초기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하드 디스크를 트랙과 섹터로 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러죠. 그죠? 자, 제가 어제 설명해 준 것처럼 400m 트랙처럼 이렇게 자료를 저장하는 길들이 이렇게 트랙으로 있습니다. 트랙이 있고 이걸 갖다 100m, 200m, 300m, 400m 나눠나는 걸 갖다가 섹터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클리어 시키는, 그죠? 클리어 시키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디스크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관리해 주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유지 관리 프로그램에는 디스크 정리, 그죠? 디스크 정리.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디스크 조각모음, 그죠? 조각모음.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라는 거는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갖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정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디스크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디스크 조각 모음은 흩어져 있는 파일을 갖다 한 곳으로 모아주면 아무래도 실행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지금 디스크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워서 공간을 늘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디스크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스크 정리에서 지금 불필요한 내용들이, 그죠? 뭐가 있느냐, 그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 임시 파일, 그죠? 임시 파일 말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지웠는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 자,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만약에 정말로 필요 없다, 이 휴지통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비워버리는 만큼의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파일. 여러분들 가끔씩 인터넷에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했는데 이 다운로드 했는 파일을 굳이 보관해 놓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임시 파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임시 파일은 인터넷을 이렇게 들어가면 인터넷에 그동안 누적해서 있었던, 그러니까 방문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터넷 임시 파일 같은 경우에도 굳이 가지고 있어 봐야 용량만 늘어날 뿐이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갖다가 디스크 정리를 한다든가,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웹페이지, 그죠? 오프라인 웹페이지 등, 그러니까 오프라인 웹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들어가지 않는, 그죠? 그런 웹페이지 같은 것들도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디스크 정리를 하는 대상에 관한 사지선다의 문제는 꼭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다시 드라이브 조각하고 최적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다른 거 필요 없고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거는 속도 향상이 목적입니다. 속도 향상이 목적. 그죠? 그래서 조각은 디스크에 단편화되어 저장된 파일을 모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최적화를 한다. 그죠? 맞죠? 그래 되고, 그 다음 비율이 10% 넘으면 디스크 조각모를 수행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10%, 비율이 10% 넘으면 할 수 있다. 그죠?
단편화를 제거하여 디스크의 수행 속도를 높여준다. 그죠? 처리 속도 면에서 효율적이나 총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죠? 자, 이 말은 뭐 말이냐면은 디스크 흩어져 있는 파일을 모읍니다. 모았는데 모았을 뿐이지 용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지선다의 문제에서 속도도 높아지지만 용량도 늘어난다. 이러면 이제 틀리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CD-ROM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윈도우에서 지원하지 않는 압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